자, 형님들 이 기사 보세요. 하루 만에 70억 달러 증발해서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 자, 이렇게 충격받은 사람 특 데이빗의 리플 분석 영상을 안 봤다. 리플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하지만 무한정 이렇게 우상향만 하는 차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차트는 오르락 내리락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오르기만 할 수는 없어요.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쉬어가는 조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타이밍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리플 조정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공포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리플은 반드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가격으로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더 싸게 리플을 더 많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강세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 요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정부와 연준에 대한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타공인 리플 분석 기능장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제가 그 리플 지금 조정이 시작될 걸 어떻게 알았냐? 바로 이 고점이 만들어질 때 근처의 움직임. 자, 정확히는 여기죠. 여기 움직임이 지난번 비트코인이 109K 고점을 만들 때와 100% 동일했다. 제가 그때도 막 비트코인 얼마까지 가냐고 사람들이 막 환희에 가득 차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조정 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분석이 정확히 맞았죠. 자, 지금 리플 차트도 똑같습니다. 차트를 좀 이따가 보면서 그거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올해 초부터 제 영상 보고 리플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계실 겁니다. 먼저 여기였죠. 여기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1,000원짜리가 되던 그때인데 다들 환희에 차 있을 이 타이밍에 제가 리플 고점 만들어질 겁니다 이래갖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여기서도. 왜냐하면 요 5,000원 근처에서는 이제 가지고 계신 물량 수익 실현 하셔야 된다.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저점 2,426원 저점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는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그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6월 중순 넘어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제가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담았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담을 거다. 2,700원까지 내릴 것 같다라고 신규나 추가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올 때마다 리플은 신규나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 코인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요 초보분들도 제 영상만 보셔도 리플 하나만큼은 프로 트레이더들 못지않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업비트 차트는 지금 왜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뭐 김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거래량이 제일 높은 바이낸스 차트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이낸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리플 1시간 차트고요.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에 요 조정의 모양이 강세 삼각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세 삼각형이 출현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고점이나 저점은 대부분 이제 당분간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리플도 이렇게 더블탑 모양으로 진행이 된 것 같지만 고점이 여기 갱신되지는 않았죠. 자, 이 강세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수렴형 삼각형의 경우에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삼각형이 마무리되고 이제 분출하는 범위도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파동의 75%에서 125% 요까지만 분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선이 추세 방향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의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B 파동과 D 파동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추세 방향대로 올라가려는 힘이 크니까 이것보다 이게 길어지는 거고 이것보다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마무리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출하는 범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삼각형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 여기서는 이제 비파겠죠. 비파 길이. 이 비파의 길이를 이 포인트, 여기 삼각형 종점에다가 갖다 댔을 때 비파 길이의 161.8%보다는 길어야 되고 261.8%는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분출 범위가 피보나치 2레벨 200%를 넘기게 되면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났을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비트코인 109K 고점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플 고점도 마찬가지로 여기 200%는 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출이 200%가 넘으면 중요한 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안 넘겼으니까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여기 이미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한 단계 더 큰 파동에서는 전체의 38.2% 되돌림 자리 0.382 구간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요 차트 보시면 지금 제가 정확히 요래 ABC라고 말씀드린 C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그러니까 요게 한 단계 더 큰 파동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찍어보면 지금 강세 삼각형의 종점이 정확하게 38.2%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ABC 한 파동이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종료가 됐다. 그러면 여기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이 조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A파랑 C파 비율도 지금 1대 1.618로 상당히 예쁜 비율로 나왔습니다. C파가 연장된 연장 플랫이죠.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 저는 일부 물량 수익 실현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더 담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큰 그림으로 보면 작년 말부터 만들어진 요런 내심 추세선이 있어요. 까만색 보이시죠? 이게 지금 지지 저항이 반복되는 모습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근데 요 조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힌트 자체가 많이 없어요.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생각을 해보는 중인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움직임이 이겁니다. 이 강한 내심 추세선을 뚫고 내렸다가 다시 리테스트를 하고 뚫고 올렸기 때문에 요 자리를 다시 이렇게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움직임. 그런데 아직 힌트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런 구간은 편하게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금 막 못 사가지고 몸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은 그냥 강원랜드를 가세요.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리플은 여기까지 내리던 아니면 이런 자리까지 내리던 1차 목표가 제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5,000원 구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아직도 강력하거든요. 제가 조금씩 이제 파동 형성되고 힌트가 보일 때마다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아직 여기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갔을 때 우리한테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얼마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물량을 늘려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꿈만 같던 경제적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파월을 자를 거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죠. 여론을 움직이는 용도로는 연준 건물의 호화 리모델링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으로는 파월이 청문회장에서 사소한 실수를 한 걸 가지고 위증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뉴스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월의 해임을 말렸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틀린 보도입니다. 지금 이런 타이밍에 이 정도의 명분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거를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아니다, not now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지금 베센트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을 끌어내리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일부 소진시키기 때문에 각하, 좀만 참으이소, 아직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센트가 파월한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저 청문회 때 저 실수한 거 있잖아, 그거 커버하려면 저 감사실 시켜갖고 서류 뭐 이런 거 막 미리 준비해놔래. 그래서 이제 파월은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있는데 이거는 파월 개인이 다치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뒤로는 베센트 주도로 연준을 흔들기 위한 판을 짜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규제 그리고 금융 안정성의 수행 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연준은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를 바로잡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막 항공청장 이런 사람들이 불려나가갖고 청문회하고 막 탈탈 털리면서 문제를 바로잡겠죠. 연준은 이런 빨래질을 한 번도 당해본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야, 너가 한마디 하면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너가 말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좀 지야지. 너가 맨날 뭐 아메리카 경제 이즈 스트롱 했으면서 인플레이션 난리 난다고 막 그래 호들갑을 떨었는데 뭐 지금 인플레 왔나? 안 왔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까 아이가?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연준에는 세계 유수 대학의 경제학 박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명분은 간단하겠죠. 실제로 베센트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연준이 경제학자들의 보편 소득을 위한 직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발언이 나오는 배경에는 선례가 없으면 그 어떤 모델링도 의미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트럼프 1기 때도 지금처럼 관세로 막 난리 부르스를 쳤죠. 철강 알미늄으로 10에서 25%까지 관세를 때리고 기타 여러 가지 관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관세가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었었고 여러 연구기관들에서는 미국 가게에 부담이 올라갈 거라는 보고서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들이 월가와 언론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왜든지 미국은 야, 돈 버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걸 다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월스트리트는 지금 이 새끼 막 또 똑같이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연구기관들은 충실하게 자기들 할 일인 연구를 했고 이 데이터들을 모든 IB 그리고 투자회사 언론들이 받아 쓰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조를 설정하고 분석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1기와 2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릅니다. 장관과 보좌진을 정말로 잘 세팅해가지고 1기 때 부족했던 오답 노트를 잘 준비를 했고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선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이나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때의 관세는 즉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미국의 CPI 데이터에다가 빠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9%라는 미친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성향 자체가 아예 바뀐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월마트의 매출 급감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트럼프 1기 때는 순전히 이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2기 때는 1기에서 문제가 됐던 가격 요소를 수출국들이 감당하게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회사들이 경력직을 뽑는구나. 대통령 한 번 하고 이제 쉬다가 또 하니까 시야 자체가 지금은 다른 겁니다. 아직 관세 정책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월스트리트는 지금 중간에서 엇박을 타면서 과도하게 몸을 사리는 꼬라지가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앞으로의 변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일본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석유 수입국에 대한 2차 관세를 때리는 거. 이렇게 되면 러시아 석유로 꿀을 빨고 있던 중국과 반드시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재무장관 베센트가 트럼프를 앞세워서 하려는 게 있거든요. 바로 비인플레이션 성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으시죠? 상식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필연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세트로 따라다니는 건데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재무장관 베센트. 월스트리트 엘리트 경제인 출신입니다. 공대생들이 열심히 만드는 뭐 AI 관련 생태계 이거를 이해하고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재무장관이니만큼 실리콘밸리 쪽과 교류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특이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베센트의 가장 최근 스케줄이 일본 출장이었거든요. 그 직전에 이제 선벨트 쪽 기업의 CEO들과 접촉이 좀 잦았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쪽 말고 AI를 응용한 생태계 쪽에 있는 인물들인데요. 이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베센트가 캐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봤자 베센트가 뭐 귀에 들어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썬벨트 쪽 AI 기업들이 언제 포텐이 터질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어디에다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비인플레이션 성장이라는 걸 어설프게라도 내년쯤에 한 26년도 1분기, 2분기쯤엔 해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주식 코인들의 수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도 같이 썬벨트 쪽 AI에 관한 테마가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랑 완전히 반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월스트리트는 좀 난감해질 거고요.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이루어진 IT 버블, 여기서 이루어진 관련 회사들의 자본 축적이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압도적인 기여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AI가 그 상위 호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인플레이션 성장이라는 거를 26년도 1분기, 2분기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방해되는 요소들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이 파월의 해임이라고요. 이게 실제로 베센트의 계획대로 된다면 미국은 몇십 년 만에 중국과 초격차를 벌릴 기회를 얻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뭐 또 카피를 하면서 쫓아오겠지만 미국은 또 한 번 몇십 년을 앞서 나갈 수 있는 밑작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따위는 희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베센트의 눈에는 되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철옹성 같았던 60% 선을 깨고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다. 이게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우리 전체 크립토 시장에 있는 돈 중에 60%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이 60% 도미넌스가 붕괴된다는 거는 그 돈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들의 폭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 우리가 다가오는 알트코인 시즌을 준비할 기회가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가올 알트코인 시즌 폭발적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절대적인 돈의 양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2017년 아니면 21년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어땠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리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코인 저 코인 아무거나 막 이름 마음에 든다고 사도 하루에 수십 %씩 수익이 나던 시절이었죠.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수많은 기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시장은 생각보다 냉혹한 곳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더더욱이요.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사투를 벌여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교육 자료나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